혁신은 우연한 발견일 때가 많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유전자 지문의 발명, 발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스터 대학교의 알렉 제프리스가 1978년 사람들에게 있는 DNA 변이, 그걸 처음으로 검출했고요. 그걸 그 당시에만 해도 질병 진단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84년 9월에 아침에 이제 발견한 걸 보고서 조금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는데요. 자기 연구실의 연구원과 또 자신의 부모를 포함해서 조사한 사람마다 DNA는 언제나 서로 이게 좀 달랐다라고 합니다. 각자 독특했다는 거죠. 이러한 유전자 지문의 발명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대단히 가치가 있음이 증명됐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무죄인 사람의 혐의를 벗기는데 정말 크게 기여한 기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질병 해결에 쓰이려고 했었던 건데요. 지금은 조금 다른 분야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DNA는 법의학적으로 처음 사용될 때부터 혐의를 벗기거나 또는 누군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 DNA라고 하는 이 유전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하여 아마도 많은 여성들이 성범죄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목숨도 더 많이 실제로는 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프리스는 이게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이 DNA를 의학적 용도보다 범죄 수사에 훨씬 큰 변화를 이루는 쪽으로 이용할 길을 결국은 이제 열게 되었는데, 이 역시 유전자 지문 역시 예기치 않은 사건과 또 그것을 알아보고 활용하는 남다른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감히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혁신은 재조합, new combination, 새로운 결합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거의 누구나 다 혁신 연구자라면 합니다. 거의 모든 기술은 다른 기술들의 조합이고 착상은 또 다른 착상들의 조합입니다. 먹자는 단순한 대상일 수 있지만 점토를 굽고 유약을 바르고 거기에 뭔가 프린팅을 하고 손잡이를 붙이고 차나 커피를 담는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착상들의 조합이고, 그 착상을 구현해내는 여러 기술들의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조합과 관련해서 자연 선택이 생물학적 혁신을 이룰 때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변이의 주된 원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카드들을 뒤섞어서 새로운 조합을 형성하여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지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암컷, 수컷,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가 이 유전자를 뒤섞어서 새로운 조합을 형성하고 그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그 메커니즘입니다. 재조합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더욱더 진화하고 나아지고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남성, 여성 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누적적인 진화를 일으키고 생물들 사이에 결국 좋은 착상을 교환하게 만드는 방법에 다르지 않음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건 착상들이 교차할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상품, 서비스, 생각 등을 교환하는 곳에서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 혁신은 교역과 교환이 잦은 곳에서 일어나고 고립되거나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태평양에서 교역이 더 활발한 섬일수록 낚시 도구가 훨씬 더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교역과 교환이 일어나는 곳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종교가 탄생하던 지역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서의 혁신 역시 맨 땅에서부터 모든 걸 새로 설계하는 거 절대 아니죠. 다른 기술로부터 유용한 부분을 통째로 그걸 빌려오기도 합니다. 자동차 발명가들이 바퀴, 스프링, 강철판 이걸 자기가 다 개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반대로 바퀴가 됐든 스프링이 됐든 강철판이 됐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통째로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는 신차에 적용시켜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수반합니다. 이게 시행착오인데 한두 번 아닙니다. 대다수 발명가는 무언가를 무작정 계속 그냥 막 시도해 봅니다. 또 그렇게 시도해야만 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크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일이 좀 잘못되더라도 이걸 용인하는 태도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무언가를 무작정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복잡성이 커지고 무작위성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발견, 발명, 혁신, 특히 혁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 관련해서 보자면요. 이 영감이 아니라 땀을 통해서 전구를 완성했죠. 실패는 없었다.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나는 발견했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기기관차를 만든, 기관차를 만든 조지 스티븐슨과 그를 도운 헨리 부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시행착오를 통해서 로켓을 개량했습니다. 이 로켓은 진짜 로켓이 아니고 그 기관차 이름이 로켓이었습니다. 텐틀링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콤 맥클라인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선박에 싣기 딱 좋은 크기의 컨테이너를 개발하는 일을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라이트 형제도 여러 번 추락하면서 날개 모양을 더 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혁신은 시행착오를 수반합니다. 시행착오가 누적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혁신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엉뚱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다케루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2001년 코르니 섬에서 열린 핫도그 먹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놀라운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10분 동안 핫도그를 50개를 해치웠다고 합니다. 10분 동안 50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마르고 작은 체구였습니다. 우승자처럼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시행착오적인 실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비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비법은 뭐냐 하면 소세지를 빵하고 분리해서 먹었고요. 그 뒤에 빵을 먹을 때는 물에 적셔서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회 규정에 분리하거나 물에 적시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고 이 사람은 소세지하고 빵을 분리했고 빵을 물에 적셔서 먹음으로써 탁월한 결과에 도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포스벨이라는 이름 아실 분은 아실 텐데요. 오레곤 주립대학교 운동선수였습니다. 높이뛰기 종목이었는데요. 이 공중의 막대를 뒤통수부터 등을 진 자세로 뛰어넘어서 목부터 바닥에 떨어지는 이 배면뛰기란 걸 창안을 했고 1968년도에 올림픽 높이뛰기에서 훨씬 더 좋은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발견해 내기까지 포스베리가 계속 이 연습을 할 때 코치가 속이 터져서 쓰러질 뻔했답니다. 뭘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포스베리는 나도 잘 모른다. 일단 뛰어봐야 알 것 같다. 일단 넘어봐야 알 것 같다 하면서 몇 달을 계속해서 그냥 뒤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올림픽 높이뛰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고 지금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방식을 택해서 높이뛰기 종목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착오랑 관련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는 듯이 일하는 혁신가가 예기치 않은 발견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를 노는 듯이 하면 뭐 엄청난 점수가 나온다.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도 감히 모르겠습니다만, 알렉산더 플레밍은요, 자기는 미생물과 노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제임스 와튼 경우에도 그 DNA 이중나선 구조 모형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모형 작업을 자기는 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놀듯이 하는 시행착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행착오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이것저것 트라이 해보다 보면 생각 이상의, 상상 이상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학도 또 우리 기업이나 조직들도 시행착오를 좀 지지해주는 이런 분위기, 제도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시행착오와 관련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아마 안 해보셨겠지만 바이올린이라는 현악기 있지 않습니까? 그 현악기 몸통 쪽에 보면 이 홈이 파여져 있는데요. 그 홈이 알파벳 소문자 F자 모양인 걸 혹시 아셨던 분이 계실까요? 이것도 정말 긴 시행착오를 거쳤던 내용들입니다. 결국 인류 혁신의 대부분이 시적 설계를 통해서 의도된 대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지극히 자연 선택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진화한다. 뭐 이걸 또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올린의 그 홈 모양이 긴 시간 흐르면서 서서히 변하게 되었고 바이올린 전체 모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기 한가운데 구멍은 처음에는 동그란 모양이었다가요. 이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반원형이 됐다가 또 길어졌다가 마침내는 지금과 같은 F자 소문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량이 아니었고요. 표준 모양에서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서 소리가 얼마나 나아지는지 아닌지 이걸 알아내는 굉장히 긴 변화의 거듭된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그 모양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한편으로 전달하는 내용은 뭐냐면 시행착오를 해볼 거리가 있다는 거지요. 본인이 뭔가를 개발하거나 새롭게 설계해내거나 뭔가 착상을 통해서 체계화해냈을 때 또 조금 더 생각하고 또 조금 더 자유롭게 바라보면 거기에서 또 더 한 발 나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혁신은 천재적인 발명가, 과학자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혁신은 기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단체 스포츠임이 분명합니다. 뭐 이렇게 고독한 발명가, 외로운 천재라고 하는 이 신화적인 요소를 저희가 다 없애거나 타파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혁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아마 더욱더 협력과 공유가 혁신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단순한 물건이나 간단한 과정도 한 개인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지식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머리 사이에 저장되어 있다. 머리와 머리 사이, 협력과 공유, 그것이 바로 혁신이고 단체 스포츠 특성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개량된 밀품종의 원료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녹색혁명이라고 부르는 일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걸 굉장히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 이 노먼 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실제로 인도 같은 정말 빈곤층이 많고 밀이 너무 필요했던, 쌀이 너무 필요했던 지역으로 이게 나중에 번져 나갔는데요. 이걸 찾고 찾아보니 일본의 육종가였던 곤자로 이나즈카라는 사람이 시작했던 작물 배양 실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료를 찾고 찾아가다 보니까 일본의 이나즈카로 귀결되더라 라고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죠. 특히 핵심은 작물이 키가 너무 크게 되면 쓰러지기가 쉽겠죠.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됐을 때 키가 큰 작물은 쓰러지는데요. 키가 작은 이 밀 계량종을 만들어낸 이 원료를 찾고 찾아보니 일본으로 귀결되더라. 일본의 곤자로 이나즈카라고 하는 육종개발론에게로 이게 연결되더라 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들 놓고 보면 직접적으로 누구랑 바로바로 협력하지 않더라도 찾고 찾아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력과 공유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더욱더 혁신적인, 발명적인이 아닌 혁신적인 밀품종이 전 세계 널리 퍼지게 되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먼 볼록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근면성, 결단력, 추진력을 가지고 이 녹색혁명을, 기아와 기근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니까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 이 여러 지역의 육종가들의 엄청난 관심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달성되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혁신이 언제나 협력에서 나온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의 풍차도 마찬가지고요. 네덜란드가 처음 시작했던 동인도 회사의 화물선인 플루투선도 마찬가지였고, 영국 랭커셔의 면방적도, 미국의 전기선용 엔진도, 비인의 가구 산업도, 리용의 비단 산업도, 이 미국 매서추세츠의 재봉틀 제조업도 모두 다 착상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많은 참여자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끌게 된 것도 협회, 동호회, 기술연구소,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플레이어들의 몰입과 협력이 활발하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누군가는 기술적인 돌파구를 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실용화할 제조법을 찾아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대중에게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결과물을 또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식으로 협력하고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이 협력과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단체 스포츠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혁신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대부분의 발명은 경쟁하는 이들 사이에서 우선권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2명 이상이 거의 동시에 발명한 것의 목록이란 걸 정리해본 연구에 따르면 사진술, 망원경, 타자기 등등해서 148가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 말씀드렸던 이 동시 발명이라고 하는 게 예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규칙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1990년대에 수십 종류의 검색 엔진이 사실은 출시되었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1990년대에 검색 엔진이 발명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검색 엔진이 발명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말해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해당 발명이나 발견을 이룬 특정의 개인 자체는 어쩌면 없어도 되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이 없었어도 예, 헨드릭 로렌츠는 몇 년 안에 상대성 개념을 내놓지 않았을까. 또 왓슨과 크릭이 없었어도 예, 모리스 윌킨스와 레이먼드 고슬링 등 이런 다른 과학자들이 몇 달 안에 DNA 구조를 아마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특정의 그 누군가가 바로 그 순간 그 발견을 이루어냈는가. 또 이걸 따져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제일 빨리 그것을 해낼 수 있었는가를 따져보자면 이 성취를 이룬 개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 진짜 비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 당연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발명은 불가피했고 그 점에서 특허, 예, 지식재산권 논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예, 엄청나게 많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예, 어려움, 곤란함, 예, 또 힘든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능해 보이지만 예, 혁신 예측은 실제로 이제 그렇지가 않다, 않을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여기서 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색 엔진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열매라는 게 명백하지만 초기에는 이걸 제대로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돌아볼 때면 이게 뻔해지지만 기술 잠재성에 관한 과거 당시의 미래 예측은 사실 거의 예, 사실이 아니거나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거나 예, 상상조차 가지 않는 것들이 예, 대부분이지요. 이러다 보니 재밌는 또 이 아이러니한 현상도 생깁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예,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중에 폴 크루그먼이라는 예, 대단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98년도에 레드 헤링이라는 잡지에 예, 왜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대부분 틀리는가 라는 제목의 예,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인터넷의 성장, 닷컴 열풍 이것은 예, 전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 예, 결국 너무나도 틀렸다라는 게 드러나게 될 예측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예, 경제학자인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걸 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대부분 틀리는가? 예, 자기의 예측도 또 틀렸거든요.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예,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로 구체적인 예측을 한다는 게 예, 의외로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 이 발명이 불가피하긴 했고 혁신이 불가피하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달려들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트라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경쟁을 뚫고 먼저 무엇인가를 해내고 누군가는 여전히 예, 오리무중에 빠져 있거나 더욱더 큰 개선, 타당한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차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다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넘어가면서 힘든 시기가 반복되는 그래서 최초에 발명했고 최초에 혁신했던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힘겨운 시기를 거치게 되는 예, 그런 현실들이 혁신 과정에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이 점에서 혁신이 굉장히 예, 냉혹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또 혁신의 이 특성,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혁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합니다. 예, 이 역설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뭔 얘기인지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예, 이 사람들이 신기술의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예, 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뭐 로이 아마라가 주장했던 예, 아마라 법칙이 되겠는데요. 예, 스탠퍼드 대학교 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장기 재직했던 예, 아마라의 주장입니다. 예, 1990년대에 인터넷을 열광하다가 2000년에 닷컴 거품이 꺼지면서 실망으로 마감되게 된 듯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10년 뒤에 보니 소매, 뉴스 매체, 음악, 영화 등등 컨텐츠 전체 산업 분야에 걸쳐서 기존의 사업 모델을 교란하고 완전히 파괴하는 게 인터넷의 힘이었다는 거죠. 아마라가 제시한 과대 과소 평가 주기를 보면 초기의 실망과 그 뒤의 과소 평가 사이 어느 지점에 평가가 제대로 들어맞는 요런 때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학자들 사이에 대략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15년 정도가 되면 이 장기 단기 측면에서의 이 과소 과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혁신에 대한 평가는 의외로 단기적으로는 크게, 장기적으로는 작게 평가하는 경향이 역설적으로 존재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픽 칩, 새로운 알고리즘, 그리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것들에 힘입어서 마침내 기사회생 직전에 와 있고요. 과거에 AI 겨울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우리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점에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혁신은 또 분열된 통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국의 형성은 혁신에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앙 권력이 경직됨에 따라 기술이 정체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였고, 엘리트층은 새로운 것에 저항하고 또 진취적인 모험심보다는 사치품, 전쟁, 부패 쪽으로 돈을 더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국이란 사실상 착상이 그 내부에서만 퍼지는 거대한 단일 시장의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탈리아가 가장 창의력이 풍부했던 르네상스 시대를 돌이켜보면요, 상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제네바, 피렌체, 베네치아, 루카, 시에나, 밀라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국가들은 언제나 혁신을 낳는 최고의 시공간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기업하고는 달리 도시는 커지는 과정에서도 멸망하지만 않는다면 더욱더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한번 짚어드립니다. 1400년대 유럽을 잠깐 보시면요, 중국에서 개발된 기술인 인쇄술을 아주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로 서유럽의 경제, 정치, 종교가 크게 바뀌었고요. 근데 그 시기를 거꾸로 돌이켜보면 유럽이 당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유행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나 무굴 제국은 300년 가까이 인쇄술 금지했고요. 중국에서도 명나라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다투었던 과거의 전국시대 혁신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살펴보면 혁신은 분열된 통치,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의 자유, 지식인의 자유가 훨씬 더 크게 보장될 때 당연히 융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덜 쓰고 더 얻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덜 쓰면서 더 많이 얻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장에서는 감축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땅과 물을 덜 쓰면서 식량은 더 많이 수확하고, 열도를 덜 쓰면서 더 먼 킬로미터를 가고, 전기를 덜 쓰면서 통신을 더 많이 하고, 강철을 덜 쓰면서 큰 건물을 짓는 뭐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요즘 들어서는 고상한 말로 탈물질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2008년부터 10년 사이에 미국 경제는 15% 성장했는데요, 에너지 사용량은 2%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탈물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혁신이 낳은 경제와 효율 덕분이라고들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그 점에서 덜 쓰고 더 얻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혁신을 무조건 새로운 걸 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셔서는 곤란합니다. 혁신은 과거보다
더 효과는 커지면서 더 효율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탈물질화가 1970년대의 많은 비관적인 예측, 21세기 되면 모든 게 고갈된다. 뭐 이런 굉장히 불안한 예측들이 많았지만,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틀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고요. 줄이고 교환하고 최적화하고 증발시키면서 탈물질화를 향해서 빠르게 나아갈수록 우주선 지구는 인간의 여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물론 그 우주선 지구의 주인공인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더욱더 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혁신을 더욱더 확산,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시대를 넘어서서 우주시대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던 여러 유형의 여러 내용의 혁신들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